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김나연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경찰이 LH공사 임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는 소식과 미얀마 군부의 무자비한 유혈 진압으로 국제사회에 제재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연합뉴스TV를 마른다 시간에선 오후 2시 뉴스, 일요와이드 그리고 뉴스 1번지를 중심으로 이재원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및 이로 인한 정치적 파장 등 다양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3월 6일 뉴스1사는 윤석열 총장 사퇴와 LH 투기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악재 돌파에 부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 고위급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신현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장은 당청 간 검찰개혁 엇박자 논란을 불러왔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권의 반기를 들고 사퇴하는 초강수 카드를 꺼낸 데 이어 LH 직원 투기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을 해석해줬습니다. 부동산과 공정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뇌관을 건드리는 큰 이슈가 잇따라 터진 형국이라는 건데요. 문 대통령은 윤 전 총장 사의 표명 1시간 만에 이를 수용했고 LH 투기 의혹에는 사흘 연속 특별 지시를 내리는 등 발빠른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전 직원과 가족도 전수조사하라고 하며 직접 발빠른 수습에 나선 것도 LH 투기 의혹은 민심 이반을 가속시키고 자칫 정부 주택정책 신뢰도를 뿌리째 흔들 수도 있어 고심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루 뒤 일요와이드에서는 정부가 자본시장법을 참고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공직자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익을 취했을 때 어떤 페널티를 줄지 고심 중이며 증권시장에서 활용하는 자본시장법을 참고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 자본시장법은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이익의 3배에서 5배를 환수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부동산 시장에도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 관련 법령이나 내부 규정상 기밀 정보, 내부자 정보 등의 범위와 관련 정보 취급자 범위를 더 넓히고 유출하거나 사적 이용 시 처벌 수준을 높이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동산 등록제도 도입 검토 대상으로 기관 직원이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는 등 부동산 재산상의 변동이 있을 때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부동산 투기가 적발된 공직자나 공공기관 직원은 조직에서 퇴출되고 부동산 시장에는 아예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회 발언을 인용하며 단독주택 용지를 자막의 단독주택 요지로 잘못 표기해 아쉬웠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안을 전한 것은 바람직했으나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조사를 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기사가 부족해 아쉬웠습니다. 3월 8일 뉴스 1번지는 LH 직원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논란이 계속 확산하는 가운데 정치적 영향을 본격적으로 다뤘습니다. 여야 모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을 국회 현장에 취재 기자를 연결해 전했습니다. 기자는 LH 사태에 대한 정치권 반응을 전했습니다. 기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시민들이 얼마나 큰 분노와 실망을 느끼고 계실지 잘 안다며 머리를 숙이고 가명 차명 거래에 대해 강제 수사를 통해서라도 모든 것을 밝혀낸 뒤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3월 임시국회 안에 일명 LH 투기 방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하고 38만 호 공급 계획을 밝힌 이사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당정청이 함께 점검하는 발언 등
여권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야권인 국민의힘도 LH 문제를 언급하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 자체 조사가 제대로 될지 회의적이라며 검찰 수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준비하는 정치권 움직임을 전했습니다. 이어 4.7 재보궐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가동하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박영선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첫 회의를 했는데 박원순 전 시장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성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말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는 의원직 사퇴 절차를 마무리하며 범여권 단일화를 압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처음으로 만나 단일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두 후보는 후보 등록일 전까지 반드시 단일화해야 한다는 큰 틀의 원칙에 공감했지만 출마 기호나 여론조사 방식 등 세부적인 사안은 실무선에 맡기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이후 처음으로 조사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전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사퇴를 계기로 지지율이 32.4%를 기록해 오차 범위 밖 선두에 올랐고 이는 지난 조사와 비교해 17.8%포인트 오른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1%로 뒤를 이었고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4.9%의 지지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정치권 주요 소식을 국회 현장에서 전했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를 그래픽과 함께 제시해 시각 정보도 잘 활용했습니다. 3월 8일 뉴스 1번지에서는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출연해 정치 쟁점에 대해 토론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지지도가 32.4%를 기록한 현상에 대해 진보와 보수층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윤 총장이 정치할지 궁금해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문제 있다고 이야기한 대표적인 인물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엄선했고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수사하라고 임명했으나 검찰총장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쫓아내도록 만든 것이 추미애 윤석열 갈등의 시초였고 결국 문 대통령도 이를 제가 했다고 논평했습니다. 윤 총장이 스스로 나왔지만 나오게 된 데에는 정부의 역할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 윤 총장이 나왔을 때 국민들이 힘을 보탠 것이 여론조사 결과로 나왔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반해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윤풍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쫓아낸 게 아니고 그만둔 것이라며 임기를 다 채우고 정치를 하기보다는 적절한 시기를 찾은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보궐선거 전에 그만둔 것을 그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정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그 불확실성은 해소된 것 같다며 생각보다 지지율이 많이 나온 건 맞다. 저는 10에서 20% 사이로 나올 거로 봤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는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현 전 부대변인은 예전에 반기문, 안철수도 많이 봐왔지만 검증 과정을 거친다. 지금까지는 좋은 이야기만 많이 나왔지만 앞으로 부인 이야기, 장모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본인 이야기 등 이야기들이 쭉 나올 거다라며 그러다 보면 지지율 거품은 서서히 꺼질 것이다 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어 윤 전 총장의 정계 진출에 대한 찬반 여론은 적절하다 48%, 부적절하다 46.3%로 팽팽하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김병민 의원은 바라보는 진영마다 속내는 다를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면 부적절하다고 볼 것이고 견제가 필요하다고 보면 적절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진보, 보수로 확실히 나뉘지 않고 중간지대에 있는 중도층, 무당층은 과연 윤석열 총장의 정계 진출을 어떻게 보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며 윤 총장 지지층은 보수뿐 아니라 이쪽 저쪽 눈치를 보지 않는 윤 총장의 기대를 거는 무당층도 상당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윤 전 총장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 야권과 여권의 입장 차이를 뚜렷이 대비해 이해할 수 있는 토론이었습니다.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대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합뉴스TV는 선거 주자들의 보도와 분석을 할 때 경마식 보도가 아닌 후보자의 정책과 인물 중심의 대결로 차분히 보도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자칫 정치 혐오와 국민들의 무관심으로 선거가 흐르지 않도록 전문가의 토론과 분석도 더욱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이성원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나요?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20분에 방송되는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7일에 방송된 연합뉴스TV 스페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지난 2일 4차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 합동 브리핑 현장을 비추며 시작합니다. 4차 추경 예산은 15조 원 추경을 포함해 총 19조 5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번에는 전국민 지원과 선별 지원, 그리고 규모와 시기를 두고 유독 많은 진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3차 지급과 동시에 4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되고 여기에 전국민 지원까지 화두로 떠오르자 재정당국은 제동을 걸었다는데요. 재정당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재정 여력을 두고 정부와 여당의 줄다리기가 이어지자 대통령이 진화에 나섰다고 합니다. 결국 4차에서는 자영업자와 피해 계층을 선별해 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하는데요. 소비 촉진용 전국민 지원은 지금의 방역 상황과 맞지 않다며 여당이 한 발 물러섰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지급 시기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가급적 3월 중에는 집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 목전에 맞춰 선거 득표용으로 활용하고 선거가 없을 때는 지지율 관리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주 있는 선거를 이유로 지급을 늦춘다면 지급 시기를 맞출 수 없다며 모든 것을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고 정치적인 유불리만 따진다면 정책 집행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정책 집행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지급 시기가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데요. 피해가 집중된 업종과 계층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2차와 3차 지급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 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목적은 피해 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 자금 지원이 목적인데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합니다. 홍기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사람들의 실제 고통을 파악해서 지급이 이루어졌다기보단 행정적인 편의로 지급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위기는 전국 재난이었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업종과 계층별로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미국, 독일, 이탈리아 모두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합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규직이나 사무 근로자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소득이 주는 어려움은 없었을 거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정말 절실한 사람들을 제대로 지원하자는 것에 사회적인 공감대는 충분하지만 문제는 바로 선별 기준이라고 합니다.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을 어떻게 가려내고 얼마나 지원하느냐가 문제라고 합니다. 2차,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불공평하다는 입장을 가진 지입 전세버스 기사들이 시위를 벌인 현장이 이어졌습니다. 논의가 시작되자 시위를 벌였습니다. 단체 관광객이 줄어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지만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데요. 전세버스뿐만 아니라 여행업계 모두 집합금지에 준하는 지원을 해달라고 외쳤고 농민들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포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홍기빈 소장은 어떤 집단은 주고 어떤 집단은 주지 않으면 데모를 하지 않을 집단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에 사람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데 정부 지침에 따라 문을 닫았어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자영업자는 지원을 받지 못했고 소득이 줄어든 것을 증명하기 어려운 특수 고용 노동자 역시 계속 배제됐다고 합니다. 계속 배제됐습니다. 이번엔 매출액이나 근로자 수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하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 명에게 최대 5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0만 명에게 최대 50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거듭될수록 과연 이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인데요.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건데요. 이번에 필요한 재원은 19조 5천억 원인데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보다도 많고 2차, 3차보다는 2배 가까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2배가 넘습니다. 재정 지출은 늘었지만 세수는 8조 원 가까이 급감했다는데요. 가까이 급감한 상황. 반면 아직 재정 여력이 있고 위기에 재정을 더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아직 여력이 있어 보인다는데요.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 액수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하며 현재 낭비되는 예산에 대해 꼼꼼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공정한 선별도 중요하지만 선별 논쟁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공동체 연대의식, 그리고 이를 위한 소통에 대해 생각할 때라는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할 때입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그럼 이성원 학생은 이번 연합뉴스TV 스페셜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한 결국 모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복원이 중요하다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나의 재난지원금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경제의 선순환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이성원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စစ်တပ်အနေနဲ့ကတော့ကျွန်တော်တို့ဒီရွေးကောက်ခံပြည်သူရွေးကောက်ခံအစိုးရကိုအခုလိုမျိုးအာဏာရှင်ဖက်စစ်ပုံစံ미얀마 사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대한 군경의 유혈 진압으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는
미얀마의 유혈 사태에 대해서 국내외 언론에선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시고요. 미얀마 국민들의 이 저항 시에 대해서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1962년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에서는 50여 년간 군부 통치가 지속되다가 2011년부터 점진적으로 민주주의 정권으로의 이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군부는 미얀마 의회의 의석 가운데 25%를 군부가 임명하며 여전히 상당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치러진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국민민주연맹은 선거 가능한 75% 의석 중 무려 83.2%를 차지하며 전체 의석의 62.4%를 확보하였습니다. 총선에서 압승한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은 군부 시절 제정된 군부의 막강한 권력을 보장하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는 총선에서 심각한 부정이 발생했는데도 문민정부가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의회의 회기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지난달 1일 쿠데타를 일으켜 다시 정권을 잡았습니다. 쿠데타가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달 2일 양곤에서 시민들이 쿠데타에 항의하는 표시로 차량 경적을 울리고 냄비를 두들긴 이후 날이 지나며 미얀마 전역으로 시민들의 시위는 확산되었습니다. 시위대가 전국적인 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미얀마 군부도 시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유혈 사태가 계속되는 형국이라고 연합뉴스는 지난 8일 보도했습니다. 한겨레는 양곤 현지의 세종학당 교수가 작성한 미얀마에서 온 편지라는 기사에서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37일이 지난 9일 현재 최소 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와 체포된 사람들은 집계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사망자가 급격히 늘면서 시위에 참여하는 시위대 시민들은 한 손에는 나무나 양철로 만든 방패를, 다른 손에는 유엔과 미국의 조속한 개입을 요청하는 팻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유엔과 미국이 보호 책임을 발동해 공권력을 가진 미얀마 군부가 평범한 시민들을 살상하는 미얀마 사태에 서둘러 개입하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군경의 진압은 점점 강도를 더해가고 시민들은 시위 현장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한겨레는 덧붙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사실 이 미얀마 군부의 유혈 사태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정부,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어떤지 좀 정리해 주시고요. 국제사회, 특히 유엔, 미국 그리고 또 그 유럽연합 이런 국제사회 행보에 대해서 국내외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외교부는 지난달 2일 쿠데타의 우려를 표하고 구금된 인사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국회가 쿠데타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미얀마 군경의 민간인 진압을 규탄하고 아웅산 수치 등의 구금을 해제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쿠데타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2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얀마 쿠데타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 규탄하며 군부의 즉각 권력을 포기할 것과 구금자 석방을 촉구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며 미얀마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미얀마 군부의 시위대 폭력 진압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이 미얀마 쿠데타를 강력 규탄한 데 비해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에서 미얀마 쿠데타 규탄 시도를 내정 문제라는 이유로 저지해 미얀마에서는 반중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고 뉴시스는 지난 9일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전략 요충지인 미얀마에 대해 그동안 민 아웅 훌라잉 최고사령관 중심의 미얀마 군부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모두에게 공을 들여왔던 터라 어느 한편을 지지하기보다는
정세를 관망하는 양다리 전법을 구사해 왔는데 현재로선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 않다면서 군부 쿠데타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비판 속에 미얀마의 반중 감정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해 우호적인 이웃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지난 8일자로 보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사회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음에도 유혈 진압 사태는 멈춰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얀마 사태 해결 방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이것도 같이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 1일 발생한 미얀마 쿠데타 사태가 5주째를 맞고 있고 미얀마 군경의 총격으로 사망자는 늘고 있지만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의 미얀마 대책은 미국의 직접적인 제재와 동맹국들을 활용한 압박입니다. 하지만 미얀마 군부를 표적으로 한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 약발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국민일보는 지난 7일 보도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중국과 밀착할 수 있다는 우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선택에 여전히 제약을 주는 조건이라고 국민일보는 덧붙였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소외윈 부사령관은 UN 미얀마 특사에 우리는 제재에 익숙하고 우리는 살아남았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한겨레는 미얀마 사태 해결의 주요 변수가 중국이 될 수 있다고 지난 8일에 보도했습니다. 쿠데타 이후 미얀마 시민들의 저항과 군부의 강경 진압이 정면 충돌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군부가 물러서거나 권력의 균열이 보일 조짐은 없지만 1988년 직후 달라진 국내외 상황이 변수입니다. 1988년 당시 3,000명을 희생시키는 전면적인 탄압에도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견제했던 것은 애초부터 고립 폐쇄 노선이었던 데다가 중국이라는 마지막 보루가 버텨줬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의 개입도 미약했고 그 실효성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얀마는 상당한 수준의 개방이 이루어진 데다 군부를 받쳐줄 중국의 버팀목 비중은 낮아졌습니다. 중국 역시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시가 불가능하고 그럴 필요도 줄었습니다. 군부가 1988년 때와 같은 전면적인 싹쓸이 탄압을 강행하면 중국도 반군부로 돌아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쿠데타 직전인 지난 1월 군부와 수치정부 사이에는 타협이 모색됐고 중국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수치정부의 타협 거부로 타협은 무산됐고 군부는 쿠데타를 감행했습니다. 쿠데타 이후 군부의 대중국 입장은 더욱 미묘해지고 있습니다. 군부는 미얀마가 중국의 영향권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쿠데타를 감행했다는 메시지를 미국 등 서방 국가에 보내고 있습니다. 군부의 이런 주장은 미국에게는 화해를, 중국에게는 경고를, 수치정부에게는 타협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그만큼 미얀마 사태에 개입할 지렛대가 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미얀마 군부는 진압의 강도를 조절해 파국은 막아가며 미국, 중국 사이에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겨레는 덧붙였습니다. 네, 사실 41년 전 우리나라에서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미얀마 사태를 더 남일과는 좀 다르게 더 유심히 좀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미얀마 사태가 좀 조속히 종식되기 위해서는 언론의 바람직한 보도 태도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부의 쿠데타, 시민의 저항, 군부대의 발포, 피로 물든 거리,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과 너무나 유사한 상황이 41년이 지난 지금 현재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자각이 대한민국 사회를 흔들고 있다고 헤럴드 경제는 지난 8일 보도했습니다. 당시 광주의 소식은 철저히 통제돼 뒤늦게 알려졌지만 미얀마 소식은 SNS 등으로 타전돼 국제사회에 알려지고 있다는 게 희망적인 면입니다. 군경의 무력 진압 장면이 실시간 중계되고 얼마 전 현지 한국 대사관에서 무릎을 꿇은 한 여성의 간절한 호소는 국제적인 관심을 촉발시키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국내에서도 지지와 연대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군부의 대응 수위가 날이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제 국제사회가 얼마나 응답하느냐가 미얀마 사태 해결에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MBC 뉴스는 지난 1일 보도했습니다. 언론은 미얀마의 유혈 사태에 미국과 중국이 어떤 대책을 보이는지 관심을 갖고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